자, 이제부터 정치의 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구별짓기 한 이후에 그 국가론에 대한 얘기를 노블레스 데탈 철학장 먼저 그걸 봤죠. 하이데거 철학장 보고 그다음에 호모 아카데미쿠스를 통해서 프랑스의 이제 대학의 혹은 지식의 장을 받고 그다음에 그 노블레스 데타나 시육 레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국가론을 봤어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의 장이라고 하는 논리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은 이제 이 언어와 상징 권력이라는 책에 주로 3부 2장, 예를 들어서 정치적 재현과 대표, 그다음 3장 위임과 정치적인 물신주의, 요 정도가 그 정치의 장에서 얘기한 브루드의 글 중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겁니다. 물론 브루드의 안에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은 정치적인 장에 대한 논의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이 2장 정도, 2개의 논문을 보면 브루드가 생각하는 정치가 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정치에 관련된 논의가 언어와 관련시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책의 2부 3장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그 기술학위와 처방학인데 그 부제가 정치적 효력의 가능 조건과 한계예요. 그러니까 기술학이라는 거는 describe, 영어로 describe고 처방학위는 prescribe죠. 그러니까 뭔가를 서술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서술함으로써 거기서 뭔가 어떤 그 효과를 얻는다는 뜻인데 그게 정치적인 효력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 2부 3장에 이전의 것들이 뭐냐면 무슨 언어 시장이 어쩌고 그 언어 시장을 통해서 상징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언어적 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 형성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거기에 이해관계가 획득되고 뭐 이윤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사회학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맥락 안에서 정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브루드예가 보기에 정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언어적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재현이고 그 상징적인 재현을 두고 서로 투쟁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당과 여당 혹은 진보와 보수 뭐 아니면 뭐 그 지배자와 피지배가 이제 서로 투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투쟁의 양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기에 굉장히 이념적인 거, 예를 들면 무슨 진보냐 보수냐는 이념적인 대결 같고 정책적인 대결 같지만 실제로는 언어적인 대결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대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그 상징적인 표상이라는 게 이제 이미지 같은 거죠. 언어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표를 얻는가,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행위라고 하는 건 언어적인 행위, 상징적 행위라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이에요. 이 책 이게 169쪽 그 기술학이와 처방학의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 것은 사회 세계 일부인 행위자들이 이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지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지식에 작용을 가함으로써 사회 세계에 작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다음 이러한 작용은 사회 세계에 대한 표상들을 생산하고 부과하려 하는데 이 표상들은 행위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표상에 작용함으로써 이 세계에 작용할 수 있다. 뭐 말이 길어요. 항상 브루드의 말이 길지만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표상을 통해서 그 지식을 작동하게 함으로써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개개인들의 어떤 정치적 판단과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다음 170쪽에 보면은 뭐 분리의 사회 질서의 분류의 틀, 인정 형식 이런 것들을 전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전복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뭘 바꾼다는 건 인식의 전복이고 상징의 전복이고 세계관의 전복이라는 말을 해요. 약간 라클라와 무페 그 헤게모니와 사회전략 그 냄새도 좀 나고 약간 후코적인 냄새도 나고 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뭘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무슨 보수냐 이념이냐 우리 진보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코그니티브 맵, 스트럭처 코그니티브라고 하죠. 인식의 구조를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정치에 대한 첫 번째 논이고 이제 그러면서 담론의 효과나 집단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그 언어적인 표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늘 그렇지만 이 글을 읽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이걸 이해한다? 나는 좀
읽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걸 어떻게 읽어? 그러나 굳이 여러분들이 읽겠다고 한다면 이 2부 3장의 기술하기와 처방하기를 보시면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상적 투쟁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표상적 투쟁이란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175쪽에 보면 일상적인 담론과 정치적인 담론이라는 게 상동성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해요. 이 브루드웨가 아주 자주 쓰는 말이 호몰로지, 상동이라는 말인데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상식적인 얘기들이 정치적인 담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일상 속에서의 담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담론을 통해서 일상 속에 스며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들을 바꾸게 한다. 이게 오늘날의 정치과학이나 여론조사나 뭐 여러 가지 통계 수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함으로써 권력을 가진 도미넌트들이,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의 일상의 담론과 일상의 언어들을 조작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상징 투쟁에서 뭔가 어떤 내기돈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뭐 토론하고 뭐 전문가들 나와서 100분 토론하고 뭐 그다음에 통계자를 통해서 맨날 신문에서 뭐 누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뭐 누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대단히 그 과학적이고 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그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질서, 분류학의 질서, 표상의 질서 이런 거를 바꾸는 그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 178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이론의 효과 혹은 과학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계급 투쟁의 효과고 이것이 이 사회과학의 효과라는 겁니다. 180페이지 이론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읽어봅시다. 좀 긴데 조금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론의 효과는 구분의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행위자들이나 조직들,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현실의 어떤 측면을 특권화하고 다른 측면을 무시하는 체계적인 경향을 상징적으로 생산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행위자들이나 조직자들에 의해서 바로 현실 안에서 작동될 수 있는데 명료화와 객관화 현실에 뿌리박고 있을수록 그리고 머릿속의 구분이 현실의 구분과 일치할수록 이 효과가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가정이 어느 뭐로보나 가능하다. 뭔 소리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뭐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고 과학적인 이론을 얘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특정한 한 부분을 특권화하고 그래서 다른 것이 잘못됐고 정당하지 않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치의 효과를 만드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챕터가 이제 그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징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상징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석을 정당화하는 체계, 인지에 관련된 체계로서 상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배를 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인식의 논리에서는 주로 인류학적인 뭐 이 논리를 좀 얘기하고 있고, 뭐 레비스트로스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지배의 양식으로서는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배 도구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슨 듀르카임이나 막스를 얘기하면서 이제 계급적인 여기는 계급적인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브루드가 얘기하는 상징 권력, 상징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식의 틀로서 구조주의 인류학이 얘기하는 인식의 틀로서의 상징. 그다음 베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지배로서의 지배 양식으로서의 상징. 그다음에 그 안에 계급적인 투쟁의 양식, 계급적 지배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지배 도구로서의 상징.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소위 브루드웨가 얘기하는 상징 권력인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상징 권력은 194페이지. 신념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장의 구조 자체 속에서 정의된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 믿음인데 그것이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그런 관계 구조 안에서 장의 구조 안에서 상징 권력이라는 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 권력은 하위 권력 195페이지입니다. 상징 권력은 하위의 권력으로서 다른 권력 형태의 변형, 즉 알아보기 힘들게 모습이 바뀌고 정당화된 형태이다.
사회관계를 에너지 모델에 따라 역학관계를 볼 것이냐, 아니면 사이버텍 모델에 따라 의사소통 관계를 볼 것이냐 하는 양자택에 대해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자본들을 상징 자본으로 변환시키는 법칙, 특히 은폐와 변형의 작업을 지배하는 법칙을 기술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상징 권력이라는 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언어를 보거나 상징을 볼 때 에너지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언어의 어떤 능동성을 보는 거고, 사이버텍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사소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자택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언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과 언어라고 하는 건 어떤 계급관계로 보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언어라고 하는 거,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양자적인 택이라기보다는 권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본과 문화적인 자본, 뭐 학교 자본, 권력 자본 이렇게 연결돼서 그것을 일정한 무슨 전달의 수단이냐 아니면 무슨 이익의 수단이냐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브로드웨이가 막시즘을 비판하거나 뭐 베버주의를 비판한, 베버주의라는 게 개인주의적인 관점이고 막시즘이라는 게 구조적인 관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자를 다 비판하고 있고, 또 하버마스처럼 언어라고 하는 걸 의사소통의 도구, 매개체 이렇게 보는 것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